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긍정평가율은 38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2주가 빠졌고, 부정평가율은 지난주보다 3이 올라가서 55가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평가율이 무려 17% 정도라 이제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지표의 흐름들을 쭉 보면 지난 5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좀 한 2, 3주 있다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긍정평가가 71, 부정평가가 21.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무려 50% 정도나 압도적으로 이렇게 긍정평가율이 높았는데, 거의 이제 한 8개월이죠. 이 8개월 만에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부정이 55, 긍정이 38이니까 양쪽 이 편차가 17%나 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심의 이반 현상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민심 이반 현상을 보면 그들의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보면 말이죠. 호남을 빼놓고는 전부 반대, 즉 부정평가율이 50%가 이상으로 높아요. 대하면 호남의 경우에는요, 63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 30%의 부정평가가 나왔다.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따지면 이거 60%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이제 호남도 긍정평가율이 아직은 수치적으로는 높지만 사실상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평가가 55대 39. 그래서 40대와 50대의 호남만 빼놓고는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전부 50% 이상을 웃돌고 있다. 매우 심각한 레임덕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여성이 계속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임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 보면요, 이 부정평가가 여성도 이제 많아요. 50%가 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긍정이 38, 부정이 53.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긍부정이 38대 57.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53%에서 57% 정도로 부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문제이고, 긍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래도 잘 대처한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코로나 사태 잘 대처한다는 것이 이 긍정평가의 1등 요인이 되고 있는지. 그게 38%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복지 확대가 6%로 되어 있고, 부정평가는 22%가 부동산 문제고, 그 다음이 코로나 대처 잘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민생 문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당 지지율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긍정평가하는 비율은 76, 국민의힘에서 지지 긍정평가는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당 극렬히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이 평가가 굉장히 심각한 이 레임덕 위기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국정정책의 전반적인 실패에다가 코로나 사태의 엄습, 그 다음에 부동산 실패,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쪽 귀만 딱 그들 세계에만 열어놓고 야권의 비판에는 귀를 딱 닫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찬성보다는 반대가 아직 높습니다. 54대 37로 반대가 54, 찬성이 37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야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이 왜 사면해야 되는데 대한 이 절대적 필요성을 좀 더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이 정책 개발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매우 중요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배상 책임이 있다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재판장 김종건 판사가 오늘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국가가 반인도적인 행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면제라고 하는 이 국제법상의 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이 이 판결의 기본 요지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주고 일본 이 패소를 이제 확정지었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위자료로는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1억 원을 배상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동안 일본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원칙이 뭐냐면 주권 면제론이다. 그래서 국가가 이 개인들의 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소송에 임해왔는데, 일본의 이러한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 면제론, 이것은 이번 판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행위는 국제규범상으로 이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국제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이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법원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가지 자료와 사실 그리고 변론 내용 전체를 볼 때 인정이 된다. 특히 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이 고통을 원고들이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또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일본 정부가 외교부가 즉시 조치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도 더 강한 이 갈등 관계가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지난 연말에 느닷없이 스가 총리에게 달려간 현 정권의 제1 외교 행태를 보면 자존심도 없는가, 또 이 국제법상에 확립된 일반 원칙이라도 알고 있는가, 외교 관례라도 알고 있는가, 또 한일 관계의 특성을 또 제대로 현 외교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은 알고 있는지, 정말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서부터 어제 5일부터 시험이 계속되고 있죠. 5일에서 9일까지, 내일까지 나흘간 계속되는 시험인데요. 이 변호사 자격시험인데 연세대 로스쿨에서 배포된 강의 자료와 거의 유사한 문항이 출제돼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책임이 누굽니까? 다 이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책임이에요. 이러니까 구치소 책임 면할 수 없죠. 이번 사법시험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 나와서 또 책임 면할 수 없죠. 추미애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통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세균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 긴급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답변인데요.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은 맨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을 이전에 우리 국민의 60, 70%가 접종을 다 마쳐서 집단 면역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코로나 지금 현재 사태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치고 나왔어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자, 그것도 지역화폐로 주자, 이렇게 딱 치고 나오니까 바로 어제 정세균 총리가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똑바로 좀 알고 해라. 뭐 이 경기도 지사 수준에 아는 게 딱 경기도 지사 수준에 맞지 않는 단세포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아라. 큰 국가 차원에서 봐야 된다. 나는 총리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고, 당신은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그 좁쌀만한 자리에서만 보는 거 아니냐. 단세포적 시각을 갖고 있는 당신이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자 덜 주자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잘 줘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공개가 했어요. 그러나 나니까 이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직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이러한 이 정세균 총리의 이 반박에 대해서 즉각 다시 반박하고 나왔어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언행을 신중히 하고 조금 초조해하지 말며 차분하게 대범하자고 결심하고 노력해왔는데 타인을 비하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피하려고 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의했으나 가끔 의도와 다르게 상처를 줘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면서 이 정 총리의 이런 반박을 다시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새 책 독서. 노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다. 또 균형 재정 신화에 갇혀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수레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정 총리의 관료주의적 사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회고하면서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확장 재정 주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적 철학과 연결시켜가지고 내 말이 맞다. 정 총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당신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책이나 좀 읽고 나를 반박하라. 이런 기조로 다시 총리에 맞받아치고 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너무 그야말로 단세포적 사고로 대응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재난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언제 얼마만큼 누구에게 주느냐가 이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국가 재정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작은 틀에서는 큰 틀에서의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이 세세한 나무들 중에는 한 큰 숲이 있으면 나무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잘 크는 나무, 덜 크는 나무, 죽은 나무. 그 나무에 맞는 그런 이 조화로운 그런 대책. 그래서 이 큰 틀과 또 작은 이 디테일까지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큰 틀에서의 경제 재정, 즉 재정의 건전성을 무시하면서 보면 중남미 꼴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포퓰리스트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김태우 여러분들 전 특감반 수사관 잘 아시죠? 결국 오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 내용을 핵심을 보면 이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에 피의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예.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유죄를 하고요. 나머지 16개 항목 중 4개만 유죄를 항목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요. 바로 한동훈 공모 여부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손에 있잖아요. 근데 이 중앙지검장이 계속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서부터 깔아뭉개고 있는데요. 10월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거 검사장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의 제기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중앙지검장이 과연 어디까지 버티고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버티다가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도 고발된 상태잖아요.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한동훈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이 어떻게 엮으려고 MBC 이용해봤죠? KBS 이용해봤죠? 안 됐잖아요. 전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에서 이견이 없이 공모 혐의는 없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국감 때 이미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걸 깔아뭉갰어요. 그때 깔아뭉길 때 뭐라고 했냐면은 참 실망스럽다 하고 깔아뭉갰어요. 그걸 깔아뭉기니까 또다시 형사 1부장 그러니까 변필근 형사 1부장이 검토를 해서 무려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지난 연말에 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아뭉개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최성필 2차장한테 검토를 시켰어요. 그래서 최성필 2차장이 최근에 이거를 보고를 검토를 해보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화를 내면서 이 깔아 뭉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당신도 검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법 7조 2항에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이제 이의제기권이라도 행사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 사건도 지난 6월, 7월에 6, 7월부터 수사가 됐는데 계속 깔아뭉개다가 최근에 들어서 아무 죄가 없습니다. 판결을 내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2월에 인사가 있으니까 인사 때까지 계속 밀어가지고 본인의 지휘 책임을 말하자면 이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뭉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룰라 정부를 이 룰라와 관련된 영화를까지 인용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검찰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칼럼이 오늘 실렸습니다. 이기홍 대기자죠. 동아일보에 당신들은 룰라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룰라 대통령은 2003년에서 2010년도까지 브라질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방 하원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철강노조 위원장 출신의 좌파 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한때 한 적이 있는데 그 사태를 빗대어서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대공세가 참패하게 되니까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의 영화를 빗대서 기득권 세력 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친문 자신들이 슈퍼 기득권 카리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서 계속해서 이 소수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4분간에 걸쳐서요. 그대로 한번 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해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 논리적 무장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검찰 장악 대공세가 참패로 끝난 요즘 집권 세력은 핑계거리 찾기에 골몰한다. 참패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지 않으면 내부 붕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권 세력 내에서 사법 쿠데타의 탈원이 나오는 데 이어 너도나도 넷플릭스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그런 차원의 이념적 선전선동술로 해석된다. 이 영화는 브라질의 재벌, 사법부 언론 등 우파 기득권 카르텔이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화 세력의 상징인 룰라 전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를 몰락시키고 극우 정권을 세우는 과정을 그린 다큐다. 김호진이 팟캐스트에서 이 영화를 인용해 연성 쿠데타 개념을 제기하더니 추미애, 조국에 이어 이재명 지사도 영화를 거론했다. 좌파 사이트에는 조국 수사와 윤석열 징계 무효 판결을 브라질 상황과 매칭시키며 한국의 대잡이라는 글이 넘쳐난다. 필자는 이들이 거론하기 이전에 영화를 봤는데 몰락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 후 해외 신문 리뷰를 통해 감독이 객관성에 개의치 않고 한쪽만의 시각으로 팩트를 취사 선택했다는 한계를 알고 실망했다. 그런데 설령 룰라의 몰락이 극우 이 카르텔에 의한 것이라는 영화의 설정이 100% 맞는다 가정해도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사회를 중남미처럼 민주 세력 대 과거로 회귀하려는 극우 독재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화석화된 뇌 구조가 집권 세력의 핵심층에 남아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영화 속 브라질 우파 카르텔에 비견되는 기득권을 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친문 집권 세력이다. 룰라는 우파가 장악한 사법부에 무너지지만 한국은 대법원 헌재 중앙선거위까지 보도 인사로 도배됐다. 브라질 검찰은 우파만의 보급인지 몰라도 한국의 검찰은 우파를 향해서도 적폐청산의 강공을 몰아쳤던 바로 그 칼이다. 브라질 상황은 룰라 반대파가 다수지만 한국 의회는 정권이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 전교조 등 거대 노조는 언터처블의 위세이고
수많은 좌파 단체와 활동가들이 갖가지 권력의 떡고물로 뭉쳐진 좌파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권을 지키고 있다. 언론도 지상파, 통신사, 뉴스 전문 채널 등 전방위로 친여 코드 인사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중파 방송이 친여 선동가를 위한 스피커 겸 황금 밥통으로 전락한 것은 50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는 표현이 무심코 나올 정도니 정권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신문들은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보수신문을 꼽지만 거의 100개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탠드에 자리 잡은 포털 환경에서 메이저 신문의 기사라고 특별히 더 배터받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이 이들 신문의 보도 및 논평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국민들의 생각이 같은 방향이고 더 많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입법, 사법, 언론, 시민사회 등 전방위에 걸쳐 강력한 기득권 체제를 구축한 집권 세력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우파 카르텔 때문에 개혁이 좌절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거절당한 진짜 이유를 외면하고 싶어서다. 자신들이 탐욕의 개혁의 외피를 씌워 개혁을 변질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만약 조국 살리기 방편으로 검찰 개혁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절시키지 않았다면 어느 국민이 개혁에 반대했을까?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문정권은 공수처가 오래전부터 야당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염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공수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공비처라는 이름으로 화두가 됐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하지만 당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 대신 정권에서 독립돼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 공수처 노력의 핵심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막상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자 검찰이 갓을 빼앗는 차원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최재형 감사원, 일선 법원 판사들이 그랬듯 헌법 정신에 투철한 원칙론자로 알려진 김진욱 공수처도 정권 보위라는 정권의 의도와 달리 본질적 미션에 충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집권 세력은 역시 사법부 카르텔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며 공수처마저 흔드는 추레한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하지도 않는 우파 카르텔 탓을 하는 프로파간다를 이어갈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 세력에 자기 부장 놀이를 공급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잘못을 인정하고 협치의 길로 집어드는 게 회복의 길이지만, 콘크리트가 굳어버려 발목이 갇힌 신세다. 턱도 없는 룰라 비유로 분칠하려 하지 말고 브라질이 사례에서 배우려거든. 룰라가 2010년 퇴임 시 87%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급진 좌파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집권 8년간 실용원건 중도 노선으로 협치와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임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급진 좌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노사위원장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급진 좌파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고 중도 실용주의로 간 거예요. 중도 실용주의.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계속 좌파 정책만 매달리고 있는 정권이다.